자, 우리 이제 간평 36회하고 35회 해설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험을 형태로 좀 보시긴 했지만 사실 답을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시험은 꼭 이대로 나올 건 아니고 여기에 답이 관련된 지문이 그대로 우리 시험에 옮겨왔을 때 이런 부분을 답으로 냈구나라고 확인하고 똑같은 지문이 등장했을 때 맞추는 게 목적이에요. 이렇게 나왔을 때는 사실 가장 난이도가 높게 출제된 유형이니까 이건 우리 합격 절대평가와 관련이 없어요. 감정평가는 사실 우리 공인중개사보다 몇 단계 위에 시험이니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한번 보죠. 자, 1번부터 보죠. 자, 제가 36회에 나왔던 문제들을 여러 번 풀어보면서 우리 시험과 관련됐다, 관련성이 높은 것만 따로 제가 모아가지고 36회 21문제, 35회 9문제 이렇게 출제했고, 나머지 좀 어려운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부동산학과는 크게 관련성이 좀 적어서, 또는 우리 공인중개사 부동산 학개론과 거의 동일한 건 제가 배제시키고, 자, 일부만 좀 따와서 시간상 30개 제가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자, 1번에 보죠. 준부동산. 우리 35회도 준부동산 얘기하고 있죠. 준부동산. 잠깐 한번 정리하자면 준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에서 우리가 부동산을 개념을 분류할 때 법률적인 측면의 개념으로서 어디에 포함되냐면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되죠.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라면 여기에 민법상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을 합친 거죠. 준부동산. 사실 이 준부동산은 부동산에 준하는 거죠.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에 준하는 거죠. 이 준부동산에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했을 때, 자, 우리 학개론에서는 사실 이 준부동산 중에서 등기하는 건 뭐고 등록하는 게 뭐냐, 이게 35에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 설명했는데, 독립된 권리라든지 움직이는 물건은 등록하고 나머지는 등기한다 이랬어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잠깐 정리해 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얘기해 봐요. 뭐가 있어?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다음에 재단이죠. 공장재단, 그 다음에 광업재단, 그 다음에 임모, 그 다음에 어업권도 있어요. 어업권. 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8개를 얘기하는데 더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 등기하는 것과 등록하는 걸 좀 구분한다라면, 등록하는 건 움직이거나 독립된 권리가 있으면 등록한다. 자, 그래서 보니까 항공기 움직이죠. 기계 움직일 수 있지. 자동차 움직이죠. 그 다음에 어업권, 얘는 독립된 권리죠. 이런 것들은 얘는 뭐 한다? 등록한다. 자, 근데 예외적으로 선박은 움직일 수 있는데 얘는 등록도 하고 등기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20톤 이상이면 등기한다 그랬죠. 자, 우리가 재단 등기가 있고 임목 등기가 있고 선박은 20톤 이상이면 등기도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4개는 등기할 수 있고 이 4개는 움직이거나 독립된 권리는 등록한다.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35회 시험에 나왔고, 자, 36회 간평에서도 준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해석해 보죠. 자, 준부동산은 부동산은 아니죠. 그런데 일반적인 부동산은 아니야. 근데 여기에 특정의 부동산이라고 나왔어요. 보니까 특정의 부동산이 있어? 임목이 있어. 임목은 부동산 맞아요? 임목 부동산 맞아? 나무는 부동산이에요. 정착물로 인정해서 부동산을 취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의 부동산과 나머지는 동산이거나 동산의 집단을 얘기한다.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게 부동산이다라고 나오면 틀린 건데, 특정의 부동산, 일부 몇 개의 부동산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이 지문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지문에 좀 고민스러울 수 있을 건데 어찌됐거나. 자,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여기에 그냥 부동산 안 돼. 특정 부동산이라고 하면 맞고, 동산 등이거나 동산의 집단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특정의 부동산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더라. 예를 들면 임목은 그렇니까. 그래서 1번 지문은 옳은 지문인 거고, 자,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얘들은 덩어리죠. 재단으로 등기하는 녀석이죠. 재단 등기. 그래서 얘의 목적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해석하면 되고 특별히 중요한 지문은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임목을 보니까 임목,
자, 우리가 임목에서 배웠던 건 준부동산이지만 임목 등기하다 보니까 토지와 분리되어서 거래할 수 있는 독립부동산을 배웠어요. 독립정착물이죠. 그래서 별도로 임목의 소유권자가 있죠. 자, 그랬을 때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 일단 얘 중요하죠. 한 그루에는 임목 등기가 할 수 없는데 수목의 집단을 임목 등기할 수 있어.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존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하며 등기를 한 것을 말하며 여기까지 맞죠? 여기까지 맞아. 근데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에 처분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나왔어요. 소유권에 효력이 미친다? 토지 소유권에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치는 거죠. 별도의 독립정착물이니까 토지 팔을 때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토지와 임목은 별개인 거야.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에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얘가 독립정착물이다.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정착물로 별도의 소유권이 있더라. 그러니까 토지와 임목은 별도의 소유권이 따로 인정되는 거지. 토지 소유권에 효력이 미친다는 건 얘 소유권에 따라다니는 게 아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에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토지 팔았다고 해서 임목도 팔려지는 건 아니다예요. 별도니까. 그래서 얘가 임목을 얘기할 때 침이 튀겼어요. 독립정착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독립정착물이니까 토지 소유권과 뭐 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 정의를 독립정착물이니까 토지 소유권과 뭐 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독립적으로 토지 소유권과 분리되어 있다. 인정되는 거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나왔어요. 이거 민법상 내용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죠. 자, 이걸 틀려도 괜찮아. 다 못 찾아도 괜찮아. 근데 다음에 나올 때, 이 지문이 나올 때, 임목은 우리가 이제 우리 공인중개 시험에서 한 그루는 안 돼. 20개 집단 등기한 거죠. 임목 등기가 있더라. 여기서 나왔어. 등기하는 거. 임목 등기. 그 다음에 이제 어렵게 나온 것이 토지 소유권과는 관련이 없다야. 별개니까. 토지 소유권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나와야 돼요. 자, 수산업법의 규정에 따른 어업권이란이라고 했을 때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맞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어업권은 등기할 거냐 등록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한다? 등록한다 이렇게 나와요. 독립된 권리는 등록한다. 그래서 요즘 준부동산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준부동산은 광해부동산에 포함되며, 자, 준부동산은 동산 등이라고 해야 되는데 부동산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특정의 부동산은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임목도 들어가니까. 임목도 부동산에 해당되는 거니까. 특정이란 말이 있어서 이건 틀렸다고 할 수가 없는 거고, 동산 등을 얘기하는데 등기 등록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건 등기하고 어떤 건 등록하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준부동산인데 얘는 독립정착물이잖아요. 독립정착물로서 소유권과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었다. 어렵게 나왔어요. 어렵게 나온 건 뭐 인정하고, 이 지문이 우리 시험에 나왔을 때 그대로 나올 때는 찾을 수 있어야지. 자, 두 번째 보죠. 부동산 특성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물론 또 어렵게 나왔어요. 자, 부동산은 물리적 구성 요소들의 결합체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특성의 결합체이다. 우리가 부동산을 볼 때는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 여러 가지의 개념들을 다 안고 있는 거죠. 복합 개념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결합체이다. 이건 그냥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 자, 개별성으로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맞죠? 일물일가가 적용되지 않고 완전한 대체가 어렵다, 불가능하다. 뭐 기본적인 지문이고. 자, 먼저 4번 봅시다. 토지는 용도의 전환 합병 분할이 가능하며, 용도 나왔죠? 용도. 그럼 무슨 성? 용도 나왔으니까 무슨 성?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서 용도의 다양성, 용도가 다양하다. 그러니까 한 토지에 여러 용도가 경합할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용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용도를 바꿀 수도 있더라. 합병 분할할 수 있어서 용도를 바꿀 수도 있더라 라는 얘기예요. 자, 2개 이상 용도가 병존할 수도 있지요. 당연히 이건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니까. 이것 관련된 건 인문적 특성의 용도의 다양성.
자, 5번에 보니까 물리적 특성의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위치가 고정되어 있대요. 불변한데. 그리고 물리적이라고 나왔죠. 그럼 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성 얘기하는 거지. 자연적 특성은 물리적으로 안 된다. 자, 부동성 때문에 경제적 감가가 발생한다. 맞아요? 맞아. 우리가 이제 암기 코드로 이렇게 외웠어요. 외부 지역에 부인이 경합한다. 이렇게. 자, 이게 부동성인데 외부 환경의 영향, 외부 효과, 지역화 국지와 지역 분석, 감정평가에서 지역 분석,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 다 부동성과 관련된 거예요. 경제적 감가, 외부 환경과 어울리지 않아서 같이 떨어지고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올바른 가치 형성된다. 부동성, 맞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거 한번 잠깐 정리하면, 자, 부동성으로 여기에 경제적 감가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 경제적 감가는 있는 거예요. 근데 영속성으로 소모가 안 되죠. 그럼 물리적 감가는 있어, 없어? 없어요. 물리적 감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경제적 나오면 된다. 물리적 나오면 안 된다. 근데 경제적 감가는 외부 환경과 적합하지 않아서 같이 떨어지는 거, 물리적 감가는 마모 파손에 의해서 같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얘는 무슨 성질과 관련됐냐라고 얘기할 때 얘는 외부 환경에 어울리지 않아서 같이 떨어지는 거니까 부동성. 얘는 마모 파손이 없는 건 영속성.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감정평가 관련되었을 때 부동성으로 경제적 감가는 발생한다. 영속성으로 물리적 감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이렇게 기억해 놓고, 네 개는 다 맞아요. 그럼 3번에 봅시다. 자, 이게 먼 옛날에, 우리 시험에 먼 옛날에 한번 나왔어. 한 10몇 회쯤에, 12회쯤인가 한번 나왔을 거예요.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지정이나 해제 등으로 인해서 가격이 변할 수 있죠. 자, 그럼 위치가 변한 거야. 이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위치의 가변성을 얘기하는데, 위치의 가변성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우리는 이제 경제적 위치만 배웠지만 사실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행정적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회적 위치가 있어요. 사회적 위치. 이 세 가지의 위치가 변하는데, 그 위치를 얘기할 때 세 가지가 있어요. 경제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수요 공급 나와야 돼요. 수요 공급 관련되거나, 또는 예를 들면 이 수요 공급을 변화시키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인이 교통수단이나 교통환경의 변화예요. 이 교통환경 등이 변해서 수요 공급이 변했다, 이런 나오면 경제고, 이 사회적 위치는 사회적 인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 인식. 예를 들면 목동에 뭐 학군이 좋아, 공부 다 잘해, 그리고 뭐 사람들이, 학생들이 뭐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러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다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어. 그래서 학군으로서 좋다, 아니면 또 어떤 지역은 범죄율이 낮다, 이렇게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되면 그 지역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죠. 이런 건 사회적 위치라 그러고, 교통이 바뀌거나 수요 공급에 영향을 받아서 달라지는 건 경제 위치야. 행정법이 바뀌어서 이건 규제예요. 규제. 특히 토지용 규제에 의해서 위치가 변하는 건, 이건 위치 가변성 중에 행정적 위치라 그래. 그럼 여기 보니까 얘가 이번에 서울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일부를 이걸 푼다, 어쩐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거에 의해서, 규제 변경에 의해서 가치가 변하는 건, 이건 경제적 위치가 아니라 뭐다? 행정적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적 위치. 먼 옛날에 20년 전에 한번 나왔는데 다시 이게 이제 간평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위치의 가변성에서 얘가 사실 전에도 이게 나왔어. 이게 즉 규제 또는 세법의 변화 또는 공법의 변화, 이런 규제에 의해서, 규제 변경에 의해서 가치가 변하는 건 위치의 가변성 중에서 행정적 위치 변화를 얘기한다. 경제적 위치는 교통환경 변화나 수요 공급 변화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 사회적 위치는 사회적 인식의 차이가 달라져서,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 범죄율이 낮다, 어떤 지역에 공부하기가 좋다, 이렇게 할 때 가치가 달라지는 건 사회적 위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나왔죠. 3번이 경제적 위치가 아니라 행정적 위치.
알아야 되는 게 아니야. 이 지문이 다시 나왔을 때 우리 이거 틀렸다라고만 찾는 게 목적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맞는 거고. 세 번째 보죠. 자,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라고 나왔을 때 뭐 이런 건 뭐 하나라도 모르면 스킵해야 되고 사실. 자, 튀넨 나왔어요. 튀넨. 위치지대 튀넨. 자, 고립국을 가정해서 고립국 맞고 상업활동이에요? 농업활동이에요? 농업활동 나와야 돼요. 튀넨은 작물 재배 형태가 달라진다. 작물 재배 활동, 농업 입지 이론이에요. 그래서 농업활동을 얘기하는 거고, 농업활동에 분포가 달라졌다를 얘기할 때 도심 가까이는 집약적 농업, 외곽은 조방적 농업으로 분화가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였죠. 그래서 농업활동이라고 나와야 돼서 틀렸고. 자, 두 번째, 리카도는 토지마다 비옥도 차이와 생산소 투입에 따라 한 개의 생산성이 증가하는 수확 체감 현상이라고 나왔는데, 아까 수업 중에 설명했었죠. 수확이 체감한다는 건 단위당 노동을 투입했을 때 생산성이 점차 줄어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까지는 늘어나. 이 늘어나는 시점을 한계 집약이라 그래요. 여기까지 늘어나다가 그 이유가 되면 하나씩 추가할 때 생산성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걸 수확 체감의 법칙이라 그래요. 수확이 체감한다는 건 한계 생산성이 뭐한다? 감소하는 걸 얘기한다. 이게 가장 어려운 지문이에요. 한계 생산성이 뭐한다? 감소. 틀렸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해석해야 돼. 간평에서 만약에 이 분명히 공인중개사 출제자가 시험을 출제할 때 간평 문제를 100% 확인해요. 100% 부동산 언론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네. 내가 갖다 쓸 수 있는, 이미 검증이 끝난 기출 문제니까 이걸 확인해 가지고 갖다 쓸 수 있는 지문이 있으면 활용한단 말이에요. 이때 이걸 그대로 갖다 쓰지 않더라도 한계 생산성이란 말이 나왔어. 한계. 우리 학기론에서 한계 들어간 거 있어요? 한계 나왔으면 좋겠어. 뭐가 있어요? 아, 그래.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의 크기는 뭐와 비례한다? 한계, 운송비, 교통비죠. 한계, 운송비와 비례한다. 여기는 토지 사용량을 쓰면 되는데 이거 한계가 나와요. 이 한계. 그래서 입찰대 곡선의 기울기가 큰 쪽이 어디냐면 도심 가까이죠. 그리고 상업용이죠. 이 상업용에서 입찰 기울기 크기가 큰 이유가 한계 운송비가 크기 때문에 이 한계라는 말, 얘가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끄집어낼 수 있어요. 이것도 먼 옛날에 십몇 회 나왔던 지문이니까. 한계. 자, 우리가 암기할 때 입찰 기한이라고 했어요. 입찰 기한. 비례관계만 우리 암기 코드는, 제 암기 코드는 다 비례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커질 때 커지는 거. 단 하나 비례관계가 아닌 거 하나는 이거예요. 시장에 금 떨어지면 조기 사 먹는다. 떨어지는 방향은 그것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커지고 다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대 곡선의 기울기가 커질 때 한계 운송비가 커지는 거다라고. 이때 한계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고, 수학 체감의 법칙을 얘기할 때는 한계 생산성이 뭐 하는 거다? 줄어드는 걸 얘기한다. 이거 하나 해석하고. 자, 이 지문이 그대로 나올 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금방 답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샬의 규센 소득으로 생산품의 총 판매 수의 가변 비용을 제한, 잉여분,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았지만 이거라고는 하지 못하죠. 절대지대가 아니라 뭐라고 한다? 준지대라고 해야 돼요. 마샬의 준지대. 절대지대 얘기한 건 누구?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자, 알론소는 이라고 나왔는데, 알론소는 자, 해당 토지세를 입찰 과정에서 지불하고자 하는 최고 지불 용의액으로, 맞아요. 최대 지불 용의액, 최고 지불 용의액. 초과이윤이 얼마? 0이 되는, 이 두 가지 꼭 기억해놔야죠.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최고 지불 용의액. 얘가 입찰이라 그랬어요. 입찰은 경쟁이죠. 경쟁이 일어나면 초과이윤은 뭐한다? 소멸된다. 초과이윤을 소멸시키는 건 경쟁이다. 그래서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입찰에서 얘기하려면 돈을 가장 많이 제시해야 되니까 최대 지불 용의액. 틀린 게 없네요.
자, 마지막에 보니까 마찰 비용으로 지대와 교통비로 이렇게 제시했다. 얘와 얘의 합이 마찰 비용이다. 누구? 헤이그 마찰 빚었냐? 이렇게 배웠어요. 해리스 울만이 아니라 해리스 울만은 다핵심 이론이죠. 헤이그라고 나와야지. 그래서 옳은 건 몇 개? 한 개. 어렵게 나왔죠? 어쩌나 주의할 건 얘는 중요하죠. 우리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었으니까 T넷 나오면 농업활동, 농업입지 이론이고, 자, 이게 새로 나왔는데 수학 체감한다는 얘기는 한계 생산성이 줄어드는 거다. 이 한계라는 말은 한 단위를 추가했을 때의 생산량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점차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 가면 한 단위 추가할 때 생산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수학 체감의 현상,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한다. 자, 나머지는 우리가 다 배웠던 거니까 해석할 수 있을 거고. 네 번째 보죠. 자,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올해 감정평가사 문제, 계산 문제가 보통 감정평가 문제도 사실 문제 중에 8문제 정도가 계산 문제로 출제되는데 올해는 거의 출제가 안 됐어요. 한 2~3문제밖에 안 나왔어. 우리 시험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좀 이번엔 좀 특이하게 나왔는데, 자, 봅시다. 이 문제의 특이점은 계산 문제 특강할 때도 얘기했어요. 이런 문제 나올 거다. 조만간 나온다. 다시 나온다. 얘죠. 얘가 2P야. 2P. 자, 수염수가 있고 공급함수가 얘에서 얘로 변했다. 변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자, 이런 문제는 우리 시험에서 35에 나왔던 문제죠. 자, 그럼 해봅시다. 자, 수염수가 2P는 마이너스 Q 플러스 400이었고 수요는 변하지 않는데요. 그럼 그대로 2P는 얘가 마이너스 Q 플러스 40인데 공급함수가 첫 번째는 P는 Q 플러스 20, 두 번째 얘가 변했는데 P는 Q 플러스 80으로 변했다 라고 나왔죠. 자, 이때 이제 균형이 있을 거고 균형이 있겠지만 바로 왼쪽이 같다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얘는 P고 얘는 2P잖아. 그럼 얘를 P로 바꿔주거나 얘를 2P로 바꿔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요. 얘를 2로 나누어서 P는 0.5Q 플러스 200이라고 써도 괜찮고, 나는 이것보다 얘가 좀 더 쉽다. 2를 곱해서 이렇게 바꿔도 괜찮겠네. 그러면 2P, P 똑같은 거 맞아요? 같지? 그러면 얘와 얘가 같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풀면 되겠네. 물론 똑같이 P로 바꿔서 P는 마이너스 0.5 플러스 200으로 해서 해도 괜찮아. 근데 지금 문제는 2로 바꾸는 게 훨씬 수월하니까. 자, 그러면 식을 쓰면 우변과 우변 같다. 마이너스 Q 플러스 400은 2Q 플러스 40이라고 놓을 수 있겠네요. 얘 넘어가면 3Q,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니까 360 되겠죠. 그러면 360 나누기 3이니까 Q는 120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다가 120을 집어넣든 아까 원래 함수에다가 처음에 여기였으니까 여기에다가 120을 집어넣든지 간에, 아니지, 여기죠. 죄송해요. 여기에 120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P가 가격이 되겠죠. 자, 그래서 P는 얼마? 140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P는 140 이렇게 될 거고, 자, 마찬가지로 좌변이 다르니까 얘를 똑같게 맞추려면 2를 곱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바꿔놓고 얘와 얘가 똑같으니까 우변 똑같다. 마이너스 Q 플러스 40은 2Q 플러스 160. 그럼 넘어가면 3Q. 넘어가면 여기 400이죠? 아니야? 400. 400. 비가 오네요. 400. 그러면 160 빼면 240. 240 되겠네요. 240 나누기 3 하면 Q는 80이 될 거고, 여기다가 80을 집어넣을 때 나오는 P가 가격 160 되겠네. 그래서 P는 160 이렇게 됐어요.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는 뭐 1번 지문만 말문제로 나왔고 나머지는 계산을 통해서 얻어진 값으로 옳으냐를 물어봤지만 1번 지문이 중요해요. 보면 이렇게 됐을 때 양이 어떻게 됐어요? 양이 120에서 80으로 줄었죠. 그러면 곡선은 어느 쪽으로 간 거야? 좌측으로 간 거죠.
우리가 함수식이 변하면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출제자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 이 문제에서 보니까 수렴수는 일정한데 공급함수가 얘에서 얘로 바뀌었다라고 했죠. 함수식이 바뀌었다는 건 곡선에 이동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곡선에 이동이 있었다. 그럼 이건 양의 변화예요, 의 변화예요? 이건 공급 양의 변화가 아니라 공급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공급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양이 줄었어. 그러면 양이 줄으니까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했죠. 근데 양이 증가한 게 아니라 양이 감소했으니까 좌측이에요. 1번 지문은 우리가 풀지 않아도 해석할 수 있죠. 양이 증가하면 곡선은 어디 쪽으로? 우측으로 가야 되고, 양이 감소하면 곡선은 좌측으로 가야 돼요. 이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1번 지문은 답이 아니라는 거 확실히 알 수 있을 거고, 자, 계산을 통해서 보니까, 자, 기존 균형 가격은 얼마냐면 140이라고 나와야 되고, 140. 자, 이후에 균형 양은 얼마냐면 80이라고 나와야 되고, 자, 균형 가격은 얼마 변했냐라고 했을 때 20이 증가하였다라고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양은 40만큼 감소하였다. 5번이 맞네요. 그래서 뭐 평양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사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얘가 P가 아니라 2P니까 좌변을 똑같이 만들어주고 우변 똑같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P로 만들어줘도 되고 얘를 2P로 만들어줘도 돼요. 좌변만 똑같게 만들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택하면 되고, 5번째 보죠. 자, 답은 쉽게 찾았을 거예요. 답은 쉽게 찾았는데 좀 해석해 볼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자, 여가 과정이란 주택이 낡아지거나 새 집으로 바뀌어지면서 소득계층이 변화가 일어날 때 이걸 여가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주택의 질적 변화와, 자, 외부성은 뭘 얘기하냐면 외부 효과를 외부성이라 그래요. 외부 효과의 영향으로 인해서 고치냐 안 고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치 상승분이 변할 건데 얘가 많이 올라가면 새 집으로 바꿀 거고, 가치 상승분이 없으면 안 고쳐서 낡아질 건데, 이 가치 상승분에 영향을 주는 건 외부 효과예요. 외부성에 의해서 주택 가치가 변하게 되면서, 자, 소득계층에 얘가 전출입이 진행된다. 그래서 소득계층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여가 과정이라 한다라고 달리 좀 표현했지만 틀린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가 과정은 주택 질적 변화와 소득계층의 변화에 따라서 주거지가 이동하는 현상을 얘기한다. 전출입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석하는 거고, 자,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자, 주택 개량을 통한 가치 상승분이 개량 비용보다 작을 때 상향 여과가 나타나냐라고 물어봤어요. 상향 여과가 나타나냐라고 나왔어요. 아, 고소득층 지역에 인접한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그러면 낡은 집이 상향 여과가 일어나려면 가치 상승분이 커야 되겠죠. 낡은 집이 새 집으로 바뀌어지려면 가치 상승분이 커야 되니까 얘가 얘보다 어떤 경우? 큰 경우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이건 답을 찾을 수 있었어야 되고, 자, 의심스러운 건 사실 3번인데 이 지문을 옳게 나왔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 제한적으로 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충분한 전제 조건이 없어서. 자, 여기에 인구가 유입되어서, 인구 유입이라는 말 나와야 돼요. 인구 유입. 어떤 지역에 사람 수가 많아졌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집이 필요하다는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인구가 유입되어서 집이 필요해. 자, 그럴 때 상향 여과가 일어날 때는 소득이 증가되었대요. 그럼 고소득층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소득이 증가되어 고소득층 되었을 때, 자, 이것보다는 사실 정확한 건 고가 주택의 수요가 증가되었을 때 나타난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원래 완벽하게 이의제기하지 않고 완벽한 지문으로 상향 여과는 소득 증가 등의 이유로 인해서 돈 많아졌으니까 새 집을 살려고 할 때 고가주택 수요가 증가할 때 나타난다라고 해야 되는 게 옳은 건데, 이걸 좀 인구가 유입되었대요. 그럼 집이 하나 필요하지. 집이 필요하다는 전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소득 증가해서 돈이 많아졌으니까 낡은 집 안 사고 나는 새 집 살 거야. 그래서 낡은 집의 수요가 줄어서 집이 하나 필요한데 낡은 집을 안 사니까 어쩔 수 없이
고가주택 새 집을 살려고 할 거야 라고 해석하면서 상향여가가 나타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시험에서는 얘가 나와야 돼요. 자, 고가주택이 많아져야 되는 건 고가주택 수요가 증가되어서 새 집이 많아져야 되니까 상향여가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야 이게 정상적인 지문인데, 그래서 조금 제한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간평에서는 또 이런 걸 가지고 1차는 이게 절대평가고 2차가 논술이고 1차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1차 떨어지면 아예 간평 이거 합격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1차는 알아서 공부 다 잘하니까 굳이 이걸 이의제기 해가지고 만져트리냐 이런 걸 좀 없어요, 사실. 자, 어찌됐거나 여기서 좀 더 바꿔놓으면 상향여가는 소득이 증가되어서 돈 많아졌으니까 어떤 집을 원할 때 고가주택 수요가 증가되었을 때 나타난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고, 근데 인구 유입이 되어서 이 조건이 있다라면 집이 하나 필요해. 집이 필요한데 돈이 많아졌어. 그러니까 낡은 집은 싫으니까 새 집 바뀌어지겠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이렇게 돼도 될 수 있다, 이거 하나 우리 시험 관련지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이의제기 이의제기가 안 나와가지고 그냥 답으로 인정됐어, 그럼 우리 시험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나와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이미 국가자격시험에서 한번 나왔잖아, 기출되었잖아. 그러니까 따로 이의제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증가로 돈 많아졌는데 낡은 집 싫을 때도 새 집으로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다라는 것도 옳은 지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자, 주거분리는 작은 근린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건 계속 우리 지문에 나왔던 거고, 침입과 계승, 침입해서 바뀌어지는 거나 천이 계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이 계승을 통해서 입지가 변화될 수 있다. 이 내용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였어요. 한번 잠깐 해석하면, 어떤 지역에 저소득층이 유입되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살 집이니까 저가 주택의 수요가 뭐예요? 늘어나겠지. 살 집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낡은 집이 많아져야 되는 건 낡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낡아져야 된다 그랬죠. 하향여가가 발생할 거고, 그러면 낡은 집이 많아지겠네. 그래서 저가 주택의 공급량이 뭐한다? 늘어난다. 저가 주택의 공급이 늘어난다. 그러면 다 낡은 집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 입지가 낙후 지역으로 입지 변화가 나타날 거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간단히 쓴 거고, 들어가서 침입해서 어쩌고 저쩌고 바뀌어진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바뀌어져서 입지가 변화될 수도 있다를 얘기하는 거고. 자, 3번 지문은 우리가 조금 이것도 우길 수도 있으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인구 유입에 대한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시험은 좀 구체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다라는 거 해석해 놓고, 6번 보죠.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토지거래 허가를 맞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서 투기적 거래에 성행하거나 토지 투기 방지하는 거니까 집값이 올라갈 때 그런 우려가 있을 때 지정할 수 있다. 이건 우리 지문에서 봤던 지문이고, 자, 토지거래 허가는 5년을 기간으로 해서 이렇게 정할 수 있다. 그런가 보지. 아니었으면 넘어가야 되고. 자, 3번에 보니까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에 이런 거에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하거나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이라고 나왔어요. 중요한 건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래 계약에 적용되면 라고 나왔죠. 조건이 나왔어.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거래 계약이죠. 대표적으로 매매 계약 얘기하는 거죠. 매매 계약에 적용되면 라고 나왔어. 자, 여기에 모든 증여와 상속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은 계약이 아니다. 그냥 돌아가시면 자연스럽게 법적으로 이렇게 소유권을 승계받는 거지 계약을 통한 매매 계약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증여도 마찬가지예요. 증여 계약이 있지만 상속 같은 증여도 있어. 그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아서 모든이라는 것도 틀려요. 일부 증여와 상속은 제외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일부 증여만 포함되고 상속은 제외된다. 중요한 건 민법상 내용이 연결지어서 나왔는데 여기에 상속을 포함시키면 안 된다. 여기에 토지 거래를 허가받는 거죠. 그래서 상속은 거래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 하나 기억해놔야 돼요.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1차만 하는 사람들도 어찌됐거나 이 지문이 그대로 나왔을 때 이거 틀렸다라고 상속 민법 배웠으니까 이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해야 되고, 자, 토지거래허가 기준은 투기 목적에 따라 제약은 토지거래허가는 네거티브 방식이다. 이건 또 갑자기 뭔 소리야? 네거티브는 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긍정은 포지티브라고 하고, 자,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 제도는 거래가 안 되는 걸 전제로 깔고 있어. 안 돼. 네거티브, 부정적인 거예요. 안 된다를 깔고 있고, 야, 신청해봐. 그럼 받아주면, 없으면 인정해줄게. 원래 안 된다는 걸 깔고 있어서 네거티브 정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구나. 이런 표현도 있구나. 원래 안 된다를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거티브 방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뭐한다? 무효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건 뭐 민법에서 배웠을 거고. 자,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를 받는 거니까 상속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하나. 자, 그리고서 집에 가서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풀어보셔서 답에 이거 나오면 틀린다가 딱 눈에 띄어야 돼. 근데 한번 설명 들으면 다 생각날 거니까 처음 볼 때만 어렵지 설명 들으면 그 다음은 쉬울 거예요. 7번 봅시다. 자,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먼저 약분, 크기를 약분하라 그랬죠. A가 1200 이렇게 나왔고, 자, B가 1800 이렇게 나왔네요. 1800 약분돼요? 나눠봐야지. 1800 나누기 1200 하니까 몇 나와요? 9가 나오죠. 그럼 얘를 1이라고 놓을 때 얘가 9라고 놓을 수 있겠네. 전체 거리가 얼마? 4km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때 우리가 이거라는 건 제곱에서 1 되는 걸 찾고 제곱에서 9 되는 걸 찾아라 라는 거죠. 얼마? 1. 여기는 3. 그러면 1대 3지역이 여기가 뭐다? 경계다. 분기점이다 라는 거죠. 전체가 얼마? 그러면 4. 근데 문제에서 주의할 건 B로부터 얼마 떨어졌냐? 우리 시험은 다 A로부터 얼마 떨어져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B로부터 얼마냐? 그럼 얼마분의 얼마 지점? 4분의 3 지점을 찾는 거죠. 그래서 4분의 3 지점 전체 얼마? 4km일 때 그러면 3km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건 쉽게 찾을 수 있었어야 되고, 작은 도시 쪽에 있어야죠. 작은 도시 쪽에. 8번 보죠. 옳지 않은 거. 자, 이것도 눈에 띄었어야 되는데 눈에 안 띄게 문제를 내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좀 성의 없게 문제를 냈어. 어떻게 좀 보면, 자, 지역지구 구역제는 용도지역 등을 지정하는 후에 해당 토지를 목적으로 맞게 정의하는 제도이다. 그런가 보고, 자, 용적률 검표율의 밀도 규제와 행위 허가 불허가의 행위 규제, 토지이용 규제 맞는 얘기고, 자, 용도지역은 이라고 나왔네요. 토지를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이걸 학개론에서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고 라고 나왔어요.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중복되면 돼? 안 돼? 안 돼. 중복되지 아니하게, 얘가 핵심이고, 도시군 무슨 계획? 관리계획에 속한다. 틀린 건 없어요. 맞죠? 자, 근데 4번에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걸로 지정되는 거고 설정하는 건데, 쭉 보니까 중복되지 아니하게가 아니에요. 용도지구는 중복될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눈에 띄어야 돼. 자, 도시군 관리계획에 속한 거죠. 자, 좀 더 큰 거 용도구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목적으로 설정하는데, 얘는 중복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중복되지 아니하게 들어가면 안 돼요. 중복될 수 있고, 도시군 무슨 계획? 관리계획. 그래서 중복되지 아니하게 라고 들어가는 건 뭐만? 용도 지역만 들어가야 돼. 정의에. 그래서 용도 지역만 중복되지 아니하게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서 들어간 건 틀린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이렇게 지문 나왔으니까 다음에 이렇게 나온다라면 눈에 탁 띄겠지. 이제 중복되지 아니하게 하는 것은 용도 지역만. 9번 보죠. 토지 공개념. 자, 사실 알면 쉬운데 이게 눈에 안 띄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자, 공익성을 위해서 토지 공개념은 공익을 우선하는 거죠. 공익을 우선하는 거야. 뭐보다? 개인의 권리보다. 개인의 권리보다 공익을 우선해서 개인의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 있는 개념을 토지 공개념이라 그래요. 자, 이게 나왔으니까 우리 시험과 연관 지으면 무슨 성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부증성이죠. 정부가 토지 정책을 펼치는데 즉 강제로 수용하거나 개인 권리를 제한하는 이유는 만들 수 있었으면 직접 만들어서 했어야 하는데 토지는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토지에 대한 공개념의 이 제도를 개념화시킨 거예요. 자, 부증성 때문에 나왔다 알고 있어야 되고, 자, 토지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토지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맞죠? 자, 토지 공개념의 정의를 셌고, 자,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활동에 효율적 균형 있는 이용 등을 해서 근거를 반영하고 있다. 그건 좋은 얘기야. 3번에 보니까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 공산주의가 아니잖아요. 땅이 다 정부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개인의 땅을 다 인정하는데 정부가 공익을 위해서는 일부 제한할 수 있더라를 얘기하는 거지, 개인이 땅 가질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지문이 딱 눈에 띄어야 돼. 재산권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 뭐하고? 인정하는데 개인 권리를 인정하는데 일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제한할 수도 있더라. 그래서 강제 수용할 수도 있더라를 얘기하는 거지, 개인 소유권을, 재산권을 부정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용개발이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건 맞아. 근데 이걸 아예 부정하는 건 아니죠. 눈에 띄면 쉬운데 이게 잘 안 띄게 문제를 냈어. 처음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전에 한번 우리 시험에도 나왔다라면 금방 눈에 찾을 텐데 처음 등장했던 지문을 속여내가지고 이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다 좋은 얘기고, 자, 공개념은 개인 권리를 아예 토지의 소유권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 인정하는데 공익을 목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이해하고, 그래서 이 지문 나오면 틀렸다고 우리 시험에 다시 공개념이 나온다라면 얘가 중요하지. 무슨 성? 부증성. 부증성에 비롯된다. 공개념의 근거가 무슨 성질이냐 그러면 부증성.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왔었죠. 잠깐 좀 넘기면, 얘 나왔으니까 우리 시험에서 얘와 관련된 것은 법률 근거가 뭐다? 허가 맡으려면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죠. 그래서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누구와 함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선매할 수 있죠. 선매 제도도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얘가 우리 공인중개사는 중요한 거죠. 법률 근거 좀 해석하고, 토지 거래니까 상속은 포함되지 않는다. 거래 계약에 해당되는 거고. 자, 10번 어려워 보이죠? 그래, 그냥 보면 그냥 3초 걸렸대. 3초. 이거 뭐 5초도 아니야. 3초면 딱 답 찾아야 돼요. 자, 합리적인 투자자가 선택하려면 우리가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있었어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있었죠. 원리. 평균은 뭘 얘기한다? 수익. 위험은 뭘 얘기한다? 분산은 위험을 얘기하는 거죠. 위험을 얘기하고, 이 위험을 얘기하는 또 다른 게 뭐다? 표준 편차.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표준 편차가 뭐냐면 얘가 위험을 얘기한다. 얘는 수익을 얘기하고 얘를 평균이라고도 사용할 수 있고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수익은 큰 게 좋아요? 큰 게 좋죠. 위험은 작은 게 좋죠. 얘가 똑같으면 얘가 작은 거, 얘 똑같으면 얘 큰 거. 둘 다 다르면 크고 작은 게 좋은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표가 나왔어. 친절하게. 위에가 좋아, 아래가 좋아? 위에가 좋아. 수익이 큰 게 좋죠. 그러면 분산, 위험은 어떤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가장 위에 있고 가장 왼쪽에 있는 게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누구야? 오피스예요. 오피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물론 평균 분산 지배율을 써서 하나씩 바꿔도 괜찮아. 근데 결과적으로 수익 큰 게 좋은 거고 위험 작은 게 좋은 거야.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 가장 왼쪽에 위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가장 왼쪽 위에 있는 거. 오피스 가장 좋은 자산이다. 보자마자 땡큐예요, 사실. 이건 뭐 더 할 것도 없고. 자, 결국은 이 문제의 포인트는 표준 편차가 위험인 줄 알아야 돼. 이 표준 편차가 위험을 얘기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안 나왔어도 되는 자료인데 친절하게 좀 줬던 거고. 11번 보죠. 자, 수익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라고 나왔는데 기대 수익률은 사후적이 아니라 사전적 수익률이죠. 투자하기 전에 기대하는 거지. 이건 예상 수익률 얘기하는 거죠. 미래 얼마 벌 거야 라고 하는 예상 수익률이니까 투자가 끝난 다음에 만들어진 수익률은 이건 뭐라 그래? 실현 수익률이라 그러고, 사후 수익률은 실현 수익률이고, 기대 수익률은 투자하기 전에 예상하겠죠. 예상을 해서 투자할까 말까를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비교해서 투자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사전적 수익률이라고 해야 돼요. 자, 일단 3번 먼저 보죠. 기대가 요구보다 크대. 그럼 투자한다 안 한다? 투자한다. 그러면 부동산을 사겠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뭐한다? 상승한다. 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상승하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가 변해? 기대가 변해서 똑같아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가 하락해야 돼? 기대가 하락한다 라고 나와야 돼요. 기대 수익률이 하락한다. 4번 봅시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사실 3번과 4번이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 시험에서 그대로 했던 거고, 명목이자율서, 이건 뭐냐면 화폐 단위로 계산된 금리를 얘기하는 거야. 은행의 대출금리 얘기하는 거야. 은행에서 결정된 대출금리 얘기하는 거예요. 대출금리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무위험률은 로서 무위험률, 맞아요? 무위험률이 뭐야? 대출금리 시장금리였죠.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명목이자율로서 무위험률은, 무위험률로서 명목이자율 대출금리는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금리는 두 개의 합이에요. 뭐와 뭐? 아니야, 그거 아니야. 요구 수익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금리, 명목 금리는 두 개의 합인데,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과 위험할 중률의 합이었고, 이건 요구 수익률을 구성하는 거였고, 얘는 실질 수익률과 그 다음에 예상 인플레율이었어요. 이거 기억 안 나? 이런 거였어요. 은행이 3%를 먹으려 그래. 3% 먹으려 그래. 실질적으로 마진이야. 은행 마진. 이거 설명했던 거야. 마진인데, 근데 미래에 대출 기간이 10년인데 10년 동안에 인플레이율이 발생해서 얘가 2%가 발생할 것 같대요. 그러면 화폐 가치가 2%가 떨어지잖아. 근데 얘는 3%를 먹고 싶어 해. 그럼 대출 금리는 얼마로 정해야 돼? 5%로 정해야지. 5%로 대출 금리를 받아야, 결정되어야 인플레이율이 2% 발생하면 돈의 값어치가 2% 떨어져도 3% 얻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이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무위험률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금리 얘기하는 거예요. 금리. 이 금리가 명목이자율 얘기하는 거예요. 대출금리 얘기하는 거예요. 얘와 얘는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는 어떻게 정해지냐라고 할 때 실질 이자율, 실질 수익률이에요. 물가 상승률이 뭐야? 예상 인플레이율이죠. 뺀 값이야, 더한 값이야? 더한 값이다 라고 알고 있어야 돼. 이 지문이 제법 어렵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위험률에 해당되는 시장금리, 대출금리는 실질 이자율, 실질 수익률에다가 예상 인플레이율, 얘를 물가상승률로 표현한 거예요. 더한 값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배운 적이 있어야 돼. 가르쳐줬어요. 은행에서 3%를 먹으려고 해. 근데 대출기간의 인플레이율이 2%면 얘가 화폐 가치가 2% 하락한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3% 얻으려면 얼마로 대출해줘야 돼? 5%로 대출해줘야 돼. 이 금리를 명목이자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명목금리, 명목이자율. 얘를 우리가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냐면, 은행에 맡기는 건 위험해, 안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하지 않는 수익률에 해당되는 거야 라고 해서 무위험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이 명목이란 말을 빼고 무위험률은 이라고 나오면 이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무위험률은 얘와 얘의 합이다 이렇게 나오면
옳은 지문인 거예요. 무위험률 시장금리를 대변하는 거니까. 자, 그거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5번에 보니까 내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의 일종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맞죠? 그래서 얘는 기대 수익률의 내부적으로 계산된 기대 수익률의 일종이니까 뭐랑 비교해서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크면 투자하고, 수년간 얼마보다? 0보다 커야지 1보다가 아니죠.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고 수년간은 0보다 크면 투자한다, 투자하지 않는다, 뭐 말도 안 되고. 자, 내부 수익률 요구보다 크면 투자하고 수년간 0보다 크면 투자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러면 다 틀렸어. 그럼 2번이 맞다는 얘기죠. 자, 2번도 한번 해석해 봅시다. 기대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이죠. 자, 예상 수익률은 위험에 비례해. 우리가 어떤 거였냐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예요. 그러니까 위험이 크면 수익도 클 거예요. 기대 수익률도 커지는 거야, 당연히. 맞아요? 자, 시장 이자율에 비례할까? 이거 한번 잠깐 해석해 보죠. 이런 지문은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가 지문으로 등장한 적은 이때가 처음이야, 우리 시험에서. 무슨 얘기냐면 이자율이 올라갔어요. 근데 내가 이제 주택이든 상가든 이렇게 투자를 했어. 근데 이제 월세가 있고 전세가 있죠. 주택이라 생각해 봅시다. 전세금이 1억이야. 근데 전세를 안 받고 월세를 받으려 그래. 그럼 월세를 우리가 받을 때 기준은 대출금리가 얼마라면 그것보다 더 받거나 그만큼은 받아야지. 맞아요? 전세금 1억에 있어서 내가 월세를 받는다 그러면 대출금 1억에 해당되는 대출금리에 그 돈이 있다라면 월 수입으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대출금리가 올라가. 월 수입이 올라가야 돼, 당연히? 맞지, 당연하지. 은행보다 훨씬 적게 받을 수는 없잖아. 1억 전세금 있는데 전세금을 안 받고 월세로 받는다라면 금리가 올라가면 수입도 커지죠. 수입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부동산 수입도 어째져야 돼? 커져야 돼.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면 수입이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대 수익률도 당연히 커지는 거겠지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커지면 수입도 커질 거니까 더 많이 벌 거지라고 예상할 수 있고, 위험이 크면 당연히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맞는 지문이에요. 2번이 맞는 지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존에는 안 나왔던 지문들이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고 뭔가 하나 좀 걸리게 이렇게 내가지고 좀 살펴봤던 거고, 시장률이 커지면 부동산 수입도, 부동산 임대 수입도 어때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당연히. 당연히 대출금리가 얼마면 월세는 이 정도 더 받아야지, 금리 올라가면 더 받아야지,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이 커진다, 그럼 기대 수익률도 당연히 커져야 되겠죠, 예상하는 수익률도. 자, 나머지 틀린 것들 다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문제고, 이건 뭐 그대로 우리 시험지로 공인중개사 시험으로 옮겨놔도 뭐 전혀 손색 없는 문제고. 12번 보죠. 자, MBS가 뭐냐? 답은 뭐 딱 보자마자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말이 나와도 이건지 알고 있어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먼저 보죠. 지분형이래. 지분형은 하나밖에 없어. 뭐? MPTS밖에 없죠. 이거 딱 보이는 순간 답은 MPTS 땡큐하고 넘어가야 되죠. 자, 이 세 번째는 은행이 직접 발행할 수도 있고 한주금을 거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럼 뭐 그거 당연하고. 자, 증권 소유자, 투자자 얘기하는 거예요. 증권 투자자는, 발행자가 아니라 소유자는, 투자자는 모든 위험을 다 부담한다. 모든 위험을 투자자가 갖는 건 누구? MPTS 나와야죠. 자, 차입자가 은행에 지불하는 저당 지불의 원리금이죠. 원리금. 그러니까 차입자가 원리금 갚은 게 한주금이나 투자자에게 넘어 수익으로 가는 거죠. 맞죠? 돈을 갚았어, 차입자가. 그럼 이게 이제 한주금이나 투자자에게 넘어가서 수익으로 바뀔 건데, 증권 발행자를 통하여지 얘가 가지고 있다가 나눠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얘를 그냥 통해서 그대로 전달된대. 그대로. 이걸 즉시 이체한다, 자동 이체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야. 자동 이체. 이걸 패스 스루라 그래. 패스 스루. 자동 이체, 즉시 이체. 이 말 나오면 뭘 얘기한다? MPTS예요. MPTS의 이 T가 패스 스루예요. 패스 스루.
뭐 영어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 말이 나오면 그대로 이체된다, 전달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MPTS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이 여러 개 나와서 답은 충분히 찾겠지만 얘가 가지고 있다가 나눠주는 것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기간마다 나눠준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얘를 잠깐 거치는데 그대로 투자자에 전달된대. 이 원리금이 얘를 통과해서 얘한테 전달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즉시이체, 자동이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기지 패스 스루 시큐리티라고 해서 패스 스루는 즉시이체, 자동이체. 그래서 이 지문 좀 해석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넣는 거고 답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2개 하고 싶죠. 자 13번 뭐 답을 거의 못 찾았을 거예요. 안 배운 거니까. 자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의 매입 매각 개발 등과 관련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이다. 맞죠? 부동산을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가 부동산 금융 맞고, 자 고유 특성으로 해서 금융의 필요성이 중요하다. 맞아요? 맞지? 부동산은 고가니까 돈 필요해.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이 필요해. 맞고, 그래서 부동산 규제는 금융정책이 직방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신디케이션, 우리가 배운 신디케이션은 지분금융으로 배웠어요. 맞죠? 지분금융. 자 지분금융이라는 것은 자 지분을 나눠 가지면서 투자자가 공동으로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서 투자할 때, 소규모 투자할 때 적합한 방식의 지분금융이 신디케이션이라고 배웠는데, 자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권을 가지고 일반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서 전문성을 가진 개발업자가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투자하는 형태, 이런 것을 신디케이션이라 그래요. 틀린 게 아니에요. 이때 일반 투자자가 지분권을 나누어 가지면서 자금을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방식을 얘기하는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얘기하는데, 이때 우리가 해석할 건 지분권을 나눠 가지면서 자금을 조달한다.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자금 조달한다. 지분금융에 해당된다. 이 내용으로 우리가 배웠던 거지만 내용도 틀린 건 아니에요. 일반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 지분권을 가지면서 나눠 가지면서 모아서 전문가의 개발업자와 결합된 집단을 신디케이션, 이런 투자 행위도 신디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메자닌 금융은 우리가 매운 신전 떡볶이 후 이렇게 외웠고, 부채 금융과 지분 금융에 동시에 갖고 있는 중간적 성격이다 라는 거죠. 자, 이 문제가 등장하게 된 건 얘 하나, 얘가 답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느닷없이 이런 게 나올까봐 한번 좀 보겠다. 랩 어라운드 대출이라고 나왔어요. 랩 어라운드. 어라운드는 전체를 랩 씌우는 거죠. 우리가 랩 있잖아, 랩 감싸는 거. 감싸서 대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감싸 대출한다. 어떤 거냐면 내가 대출을 받았어. 만기가 10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1억을 받았어요. 1억을 대출을 받아서 상환을 해. 근데 아직 만기가 안 됐는데 이 시점에서 다시 대출을 하는 거예요. 다시 대출할 때 기존의 대출을 안고서 5천을 더, 1억에다가 여기에 5천만 원을 더 추가로 대출을 한다고 했을 때 기존의 대출을 안아서 1억 5천 대출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1억을 3% 대출금리로 빌렸어. 근데 중간에 가니까 돈이 더 필요해. 그래서 더 빌리고 싶어. 그랬더니 은행에서 야 그러면 좀 더 랩 어라운드 대출 해줄게. 1억에다가 감싸서 내가 더 5천이나 1억을 더 해서 해줄게. 대신에 이자율은 5% 시작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5% 내야 되는 거야. 그럼 은행은 이익이죠. 그래 이익이죠. 만약에 이걸 A은행에서 빌렸어. 이걸 B은행에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5%의 돈을 받겠죠. 이 중에 1억의 3%를 이 B은행이 A은행한테 주는 거야. 갖고 자기는 계속 이제 5%를 먹는 거지. 그럼 차익 2%를 계속 먹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의 대출을 랩 어라운드 대출이라 그래요. 기존 대출을 안아서 감싸서 새로운 대출을 하는 거. 그러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거야, 상환하지 않는 거야? 상환하지 않고 기존 대출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안아서 새로운 대출로 가는 거야. 여기서 갚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1억을 갚고 새로운 대출하는 게 아니라 1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 금액을 안아서 다른 대출을 만드는 거죠. 기존 대출을 안아버리고 감싸서 대출을 하는 거야. 새롭게 갚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끝내고, 얘는 여기까지 가서 감싸는, 다 끝낸 게 아니라 대출 중간에 기존 대출을 감아버려서 다시 새로운 대출로 가는 것을, 이걸 랩 어라운드 대출이라 한다. 답으로 안 나왔으면 하지도 않았을 건데 답으로 나와서 혹시나 랩 감싼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 대출을 안아버려서 새로운 대출로 가는 거다. 자, 그래서 신규 대출을 별도로 제공하는 방식인데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안는 거예요. 새로운 대출을 진행하는 거다. 이걸 랩 어라운드 대출이라고 한다. 14번 보죠. 뭐 답 찾는데 어렵지 않죠. 5번 먼저 보죠. 아이다는, 자 보니까 행동, 액션, 인터레스트, 욕망, 주목이 아니라 어텐션이 먼저 있어야죠. 주의하고 그 다음에 흥미, 관심, 욕구, 욕망, 행동이 마지막에 하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라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이렇게 나온 적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보죠. 자 마케팅은 뭐 이런 거다라고 한번 읽어보시고, 시장 세분화는 자 기준에 따라서 세분 시장으로 나누는 거죠. 근데 원래는 우리 시험에서는 무조건 수요자를 썼는데 수요자를 안 썼어. 그래서 나눈다가 세분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세분화는 그냥 시장을 세분하는 거야 라고 나왔다. 여기에 수요자 집단을 좀 더 나눈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표현돼야 되는데 나오지 않아도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다. 시장을 세분하는 거야. 수요자가 있는 시장을 세분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되기도 했고, 표적 시장은 그렇고, 포지셔닝 이건 뭐다? 차별화죠. 차별화를 포지셔닝, 위치시킨다, 각인시킨다, 새겨넣는다, 자리 잡게 한다. 어쩌고 저쩌고 위치를 심어준다. 맞는 얘기죠. 위치시킨다, 자리 잡게 한다. 아이다 한번 확인하고. 15번 봅시다. 못 찾았어요. 거의 이 지문에서. 별거 아니지만 힌트를 줬어. 아까 답 찾았어요? 자, 도정법에서 재개발 사업은 도시재개발이죠. 도시재개발이니까 자 열악하고 그냥 밀집한 지역에서 자 상공업지역 도시를 개선한다. 그러면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 극히열악 과도밀집, 뭐와 뭐? 단독과 다세대, 단독 다세대, 달동네 개선이죠. 그 다음에 재건축은 양호한데, 기반시설 양호한데 공동주택 이거 개발하는 거죠. 공동주택 나와야 돼. 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이익이란 개발 사업을 했대요. 그럼 땅값 올라가겠지. 계획의 변경된 요인에 따라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자,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맞죠? 근데 누가 가져가는 거냐를 소개냈어. 원래 한 번도 이렇게 소개낸 적이 없었는데,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점유자가 아니라 누구? 토지 소유자. 점유했다고 가져가는 건 아니죠. 토지 소유자가 가져가는 거지. 땅값 올라가면 땅 주인이 가져가는 거지. 그래서 점유자는 아무 관련이 없고 토지 소유자라고 나와야죠. 자, 우리 시험은 지금까지 예를 소개냈었는데 예를 틀리게 냈다는 게 좀 특이해. 이게 성의가 없이 문제를 낸 건지 정말 고민해서 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거나 좀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좀 틀리게 내서, 자 공동구는 이런 거다. 뭐 읽어보시고, 자 4번에 개발업과 관련된 법률에서 부동산 개발업이란 타인의 공간을 부처로 부동산을 개발을 수행하는 업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죠. 뭐가 나와야 되냐면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포함된다, 제외한다? 제외된다. 이거 하나 기억해야죠.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은 여러 기능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맞는 얘기죠. 도시개발법에 나오는 도시개발 사업이란 여러 기능을 위해서 시가지 조성하는 거다. 맞는 얘기고. 쉬었다가 16번부터 보죠.